방송하는 주식인, 주식하는 방송인, 주식도 재밌고 방송도 재밌고 요새는 팩트 폭격기에 약간은 쓴소리하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도 하고 시황 방송도 하고 방송국도 돌아다니는 모든 라이브 모든 일정이 공개되어 있는 남자 대버입니다. 네. 아, 고정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MTN에서 또 매일 MTN이 아침 어디죠?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네, 아. 거기서 매일 방송하고 있고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10월부터일 것 같은데 10월부터는 화수목금 매일경제TV에서 또 아침에 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웅달책방 네. 고정한 지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에는 달란트 투자 저희 또 레아경 채널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방송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또 따로 이건 또 매일경제긴 한데 매일경제에서 요새 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다 월일액씩 고정을 또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매경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아침에는 미국 시황 정리하고요. 밤에는 국내 이슈들 정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정이 많고 출연이 많으신 거는 그만큼 이제 테이버님의 그런 뷰가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한번 전체적인 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증시 어떻게 보시고 뭘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시는 일단은 박스권을 탈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바닥 2,500 정도로 볼 수 있고 올라가면 2,60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매우 타이트한 박스고 박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깨지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살려줄 거야 라는 게 바닥을 받치고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갈 이슈도 없는 게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돌아선 건 알겠으나 그래서 도대체 지금 선반영된 실적은 언제 찍힐 것이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나올 거냐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뭐 HBM이 됐든 낸드가 뭐 돌아선다는 이슈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제대로 찍혀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면서 코스피를 이끌고 갈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코스피 3,000대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수급에 의한 상승이 존재했었고 특히 코스닥은 과거사를 보다시피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약간은 뭐 주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코스닥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유동성이 감소되는 구간이 적어도 2, 3년은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코스닥도 개별 종목 이슈가 좀 주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황이고요.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돈을 푼다, 지원책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침체가 얼마나 올 거냐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거를 얼마나 적절히 막아줄 거냐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모든 비용이 올라가요. 식량부터 뭐 운송, 이동, 여행 모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경기 침체를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변수고 이 변수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통일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국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다른 이슈가 뭐 생겼을 때 가능성 높은 이슈요. 2,500 밑으로도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2,500 밑으로 내려가는 이슈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생각보다 안 좋고 HBM 이슈라든지 AI 이슈가 우리의 예상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조금 하락 이슈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막지 못했을 때 말 그대로 코스피 2,500 지지선 이게 문제가 아니고 S&P 500 지금 4,500, 4,400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너지는 라인
그리고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3,000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 글로벌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크게 흔들리는 이벤트가 나오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보가 되는 거는 유럽 쪽에서 무언가 파산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중국 부동산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큰 매도를 부르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뭐 옆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을 변경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를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긴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충격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건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일본은 저금리입니다. 다른 나라가 고금리입니다. 일본에서 돈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채를 갚아야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머니, 빅머니 무브가 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엔화를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을 일본으로 되돌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BOJ의 정책인데, BOJ가 이거를 작년부터 슬슬 시그널을 주기는 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초에도 그랬고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두 차례 뭔가 구두 개입, 그리고는 약간의 숫자 조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조정에서 좀 더 이제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금리가 열리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도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약간 글로벌로 매도를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중국이랑 일본이랑 연계되는 거지만 미국의 국채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 역시도 주식시장에 약간은 부정적인 이벤트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내에서 뭔가 위기론이 확산이 된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치솟고 뭔가 부채 위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미국 정부가 내년 되면은 1년에 한 1.5조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00조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1년에 2,000조만큼의 이자 비용을 내는 그러한 고금리 시대에서 정부가 과연 힘이 있을 것이냐,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슬슬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 그대로 돈이 꼬이는, 다시 한번 2020년에 나왔던 돈맥 경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런 거는 코스피를 2,500을 깨고 내려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게 돈이 묶이고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성이죠. 거기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고 QT를 좀 완화해주고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 충격적인 매도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많은 경고등이 아직까지도 켜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내년도에 미국의 재선도 분명히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본인들만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유럽도 한국은행도 BOJ도 그리고는 미국의 연준도 본인들이 뭔가 뭐 이게 경제를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본인 자국 내에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발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부채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의 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현재 통화 정책, 현재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뭐 여윳돈이 좀 있으면 10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지금은 무조건 한 2에서 3 정도, 20-30% 정도는 미국의 국채, 채권입니다.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5% 정도는 꾸준히 이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면은 은행 예금보다 좋습니다. 그냥 냅둬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미국 채권을 직접 혹은 우량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러고는 이거를 내가 뭐 창구를 가서 채권을 사고 이러기에는 시드가 좀 적어라고 하시면은 TLT라고 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마 에이스로 달려 있을 텐데 30년물 국채원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ETF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해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급락에 대한 방어
혹은 이게 앞으로 고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좀 수익률은 낮더라도 스무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좀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정부나 기업들이 돈을 쓰는 곳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곳 대표적으로 AI가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될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거고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을 하는 섹터들을 보시면은 반도체 그리고는 건설 기계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쪽이고 실적이 나오고 수출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공부하시면은 아니 앞으로 돈 잘 벌 곳이 어디냐? 근데 경기가 안 좋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되는 곳에 핵심이 되는 기업은 어디냐? 요것만 공부하시면 돈 벌 기회를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그 미 국채를 사라는 건요. 네. 이게 현금인 거예요? 현금 느낌으로 그렇죠. 현금 보유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채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불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요? 금리를 낮추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칭용 수단으로도 20-3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로 갈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앞으로 고금리가 뭐 유노말이 될 거다 하시는데 핵심은 제일 많은 이자를 내는 그리고 금리 결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내년도 이자만 2,000조예요. 2,000조를 내면서 미국 정부가 버텨낸다?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 측면에서도 정부의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혹은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오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면은 한 배짜리 TMF라는 그런 레버리 상품 말고요. 한 배짜리 TLT. 맨날 얘기하면은 세 배짜리 TMF 이러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박살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그널은 안 왔기 때문에 한 배짜리 TLT를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고금리 시대가 더 지속될 거다. 네.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채권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끝났다. 다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평균적으로 한 40%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올 미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하나의 이슈를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크게 길게 보시면은 그럴 확률에 대해서 모든 것은 확률이거든요. 금리라는 할 확률, 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확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시면은 적어도 제 계산상에는 금리를 급격히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2년 뒤, 3년 뒤를 보시면 금리는 다시 3%대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이게 내려가야 돈이 돕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고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채권 투자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실 때 그 반도체 그 실적이 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숫자로 안 찍혀서 네. 뭐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한 6개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네. 근데 보통 글로벌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되게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뭐 한 6개월, 1년 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뭐 한 3개월이나 뭐 2개월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이익을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지금 6개월 전에 1년 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 왔을 때 11월 12월 영상 보시면 그때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를 보셔야 되는데 한 4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이 사셨고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많이 샀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리고는 이거를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속스 이런 지수를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기관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단기에 더 갈 수 있냐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거죠. 계산기를 돌리는 겁니다. 좀 쉬고 가면은 5% 10% 15%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배팅을 할 거냐 그리고는 이 위치에서 내가 2년을 보유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미국 채권을 사면은 한 2년 보유하면 30%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도체를 샀을 때 이게 30%를 먹을 수 있냐, 40%를 먹을 수 있냐, 50%를 먹을 수 있냐를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맨날 이야기가 나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채권을 투자합니다. 30% 정도 2년 정도 보인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주식에 투자합니다. 2년 동안 30%가 보인다? 안 사요. 왜 안 사냐? 주식은 시황이 안 좋으면은 원금이 손실 날 수도 있죠.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30%는 내가 예상되는 목표 수익이지만 최소한 매년 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최소 10에서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10에서 30%가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30% 가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윗부분도 40%, 50%, 60%가 돼야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리스크를 다 이게 그 경제학 하신 분들, 금융공학 하신 분들은 계산기가 나와요. 이게 뭐 옵션에 어쩌고 저쩌고 몇 프로 프리미엄 주고 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매력이 없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PBR이 0.8배, 0.85배까지 떨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며 앞으로 반도체가 돌아설 거며 여러 이슈들을 보니까 2년 투자하면은 70% 80% 먹겠네.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많았고요. 근데 그게 이미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별로 없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거야. 근데 내일 갈 거야? 1년 뒤에 갈 거야? 10년 뒤에 갈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종목, 이 상품, 이 뭔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나를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투자 전략을 이제 설정하고 결정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큰 돈의 움직임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가장 높은 수익률, 안전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내가 조금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네. 그 부분에서 채권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겠네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식에는 있는 건데 네.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긴가민가한 구간이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한 20에서 30% 정도 말씀하신 거고 대표적으로 TLT, 네. ETF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그러면 나머지 한 70에서 80%는 네.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반도체, 건설기계, 조선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2차 전지는 없네요. 2차 전지는 그죠. 제가 정말 많은 악플을 달고 있고 지금도 네. 이제 많은 그 댓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네.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다. 미국에서 뭐 세계 최대 리튬 뭐 광산이 발견이 됐다. 여러 가지 이벤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매출원이 될 거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다음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반도체보다 더 규모가 커질 산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리튬 광산을 혹은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쏟고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핵심은 그 마지막 끝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튬을 캐와서 정제해서 양극재를 만들었어요. 이걸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산업입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까? 이거는 제조업입니까? 테크입니까? 제조업이거든요. 케미컬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피직스, 물리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물리화학적인 이런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무기물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케미컬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요걸 다시 재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장에서 하나의 뭔가 원자재 시장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은 결국 영업이익으로 모든 주가, 모든 실적이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적자를 보면은 그 기업은 망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좋은 뭔가 리소스를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원재료 단의 좋은 기업과 거래처를 틀어놓고요. 그리고는 내가 좋은 기업에다가 좋은 기술로 계속해서 꾸준히 납품을 한다. 그럼 영업이익 확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앞으로 존재를 할 거란 소리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10년 전에 뭐 태양광 관련돼가지고 그때는 뭐 투자 초기이긴 했지만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광기였어요. OCI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어떻게 되고 이벤트 이슈들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레드오션화 되면서 돈을 못 버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포기를 하고 지금 폴리실리콘 업계에서 남아있는 기업은 OCI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소리는 그 과정에서 비용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 거래처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살아남는 기업과
이게 좀 정리되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좋다만 바라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분명히 좀 떠오를 겁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는 과잉 경쟁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규제를 또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이 감당이 될 것이냐? 그리고는 그 구간에서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내 주식, 내 종목이 얼마나 물타기가 될 것이냐. 이걸 냉정하게 숫자로 계산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냥 좋을 건데 10년 뒤에는 좋을 건데 10년 뒤엔 좋더라도 내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몇몇 기업들은 자회사 IPO를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의 부담감, 시장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냉정히 계산을 하셔야 되고 가장 큰 거는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예요. 차를 바꾸고 싶다. 지금 그럼 가서 대출금리를 알아보세요. 그렇죠. 못 사죠. 6% 7% 나옵니다. 못 사요. 교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재고가 올해 초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한다기보다는 대기 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재고가 쌓이는 와중에 잠깐의 미국의 파업 사태, 파업 이슈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고금리는 최소한 2, 3년 동안은 안 풀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2, 3년간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파업 이슈도 결국에는 기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회사가 돈은 잘 벌지만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노동자 인건비가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노동자는 잘 버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회사는 잘 벌었지만 회사가 바뀌어야 돼. 이 논리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전기차를 만들면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전기차의 적자가 더 누적된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인데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 사업상이 없고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는 산업을 끌고 가서 성장을 시킨다? 그거는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전기차 혹은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다만 고금리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업계 전반이 안 좋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 그림이 조금은 각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과잉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자본력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에요. 2025년, 2030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이미 몇 년치가 선반영됐다 그러는데 선반영돼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지금의 주가를 이제 5년,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배당을 얼마나 줄 거야, 공장이 얼마나 증설될 거야, 수요 공급, 영업이익률 얼마나 좋을 거야, 시클리컬해서 지금이 상승 사이클이야, 하락 사이클이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한 절반 이상은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품게 되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당장 2, 3년의 시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오른 부분을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발 냉정하게 진짜 장기 싸움이에요. 장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선반영된 부분이 기간이익, 제가 반도체에서 말씀드렸던 기간이익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좀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국이 잘하는 건 맞지만 올해 하반기에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는 섹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도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는 기업마다 달라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비싸냐? 안 비쌉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 비싸냐?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에 많이 올랐고 단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혹은 매매 패턴상에서 단기에 빠졌다라는 거는 매물벽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힘 자체가 진짜로 시황이 좋다, 정말로 다시 돈이 된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앞으로는 2, 3년 내에는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정말 좀 길게 봐야겠네요. 2030년? 그쵸. 그렇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조금 뭐 많이들 갖고 계신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 형제들하고 포스코 그룹 형제들이잖아요.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빕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에코프로 BM.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본력이 있으면서 이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거래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냐? 늘어날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계획은 정말로 좋아요. 음. 이 계획이 진행되면 시총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는 이미 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나 기술력 측면에서나 선점 효과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에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되지 라는 건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조에서 20조를 갑니다. 내가 이미 100만 원을 투자했고 1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래요. 100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그럼 난 2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투자한 돈만큼 더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발행주익수가 그냥 2배로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조짜리가 20조짜리가 된다? 한 주의 가격은 3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신규로 자본 조달하는데 주식을 더 찍어내서 자본 조달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은 얻는 게 없어요. 그럼 새로 들어온 주주들도 얻는 게 없죠. 물타기가 그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물타기고요. 우리나라는 유상증자를 너무 빈번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는 또 자회사 IPO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회사 IPO가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자회사 IPO가 없을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자회사 IPO가 없을 거예요. 그건 이미 뭐 정관에 명시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는 모든 채널, 모든 영상, 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지금 이미 가장 크게 어찌 보면은 앞으로 신사업이 될 거다라고 부르는 머티리얼즈 IPO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KRX에서 뭔가 좀 진행이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철회하진 않았어요. 철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정적 이슈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업도 이미 분할은 돼 있어요. 언제든지 IPO 신청서만 내면은 IPO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타기라는 측면에서 한 주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본 상황, 프리캐시플로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2년 뒤, 3년 뒤에 과당 경쟁으로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져. 그래서 증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주주가 예측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스윙 투자 중심으로 정말로 돈이 되는 기업들,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스윙 투자를 꾸준히 이제 10년 동안 반복을 하셔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도 만약 자회사 상장이 없으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은 엄청 유상증자를 많이 해야겠죠.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유 자체가 자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에코프로가 돈이 많냐? 돈이 없죠. 에코프로 BM이 돈 버는 게 단데. 네. 근데 BM이 이거를 계열사를 지원하면 계열사 부당 지원이죠. 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어쩐다 이렇게 뭐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번 돈을 에코프로로 올렸다가 이걸 에코프로가 다시 이렇게 또 뭐 유상증자로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 사이에서 에코프로가 유상증자하면 제일 쉬워요. 에코프로가 유상증자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오너인 이동채 회장님의 사비가 출연돼야죠. 근데 사비가 몇 천억 몇 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오너의 핵심 기치인데 그럼 오너가 물타기를 당하고 오너가 지분이 떨어진다? 유상증자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제일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인데 오너의 지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게 지배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 자회사. 앞으로 IPO를 할 거라고 예정해 놓은 계획해 놓은 자회사한테 외부 투자를 직접 받는 겁니다. 네. 프리 IPO죠. 지분을 미리 팔고 직접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IPO 할 때는 이 지분이 3배, 5배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사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아서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그쪽으로 미리 자회사로 돈을 넣는 거고요. 비상장 상태에서. 그리고는 지주사는 혹은 사업회사 이걸 지주회사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IPO에 실패하면 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예요. 본인의 지배력에 명운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IPO를 시켜야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모빌리티 IPO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외에 많은 계열사 IPO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프리 IPO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는 2차 전지업계에서 뭐 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도 프리 IPO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IP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깎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이겁니다. 오너가 오너십을 포기하고 나는 경영자로서 나는 우리 회사의 창업자로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경영권을 내려놓으면서 외부 투자를 받고 유상증자를 받고 적극적으로 경영에만 그리고는 우리 기업의 성장에만 신경을 쓴다. 그분이 이혜진 의장님이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오너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나게 많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본인 지분을 포기하고 본인의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네이버를 잘 성장시키다 보니까 의장님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죠. 다만 본인의 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인의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회사를 중복상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지분은 30%, 40%, 50%를 꽉 쥐고 있습니다. 사업회사는 30% 정도만 지주회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찌 보면은 일가 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재벌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난 뒤에도 안 놓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이유, 원인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주회사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카카오 고점날 제가 네이버 종토방에 글을 써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정확히 고점날입니다. 그날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수급 이벤트 말고는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게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주주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이거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BM이 좋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면 그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상장하면은 얼마나 갈 수 있냐? 분명히 그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주사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옵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주주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고 그걸 피해야 큰 피해를 안 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라는 점에서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몰랐던 사실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만약 투자하신다고 하면 뭐 한 진짜 2, 3년 정도 보고 길게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신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뭐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주가가 이렇게 좀 재미는 없겠네요. 그렇죠. 재미를 논할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무조건 2차전지는 뭐 미래 산업이다 이런 거 동의는 하지만 그게 시기의 문제니까 그만큼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악플 많이 달리겠죠? 네. 근데 진짜 그런 몰랐던 사실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님이 왜 지분이 그렇게 적었는지 그 이유를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자기 지분을 깎으신 거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창업자이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미국 시장은 이런 케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우선주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뉴욕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주 혹은 이 창업주와 관련된 임원들, 현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적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의결권을 높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제도가 있어요. 막 한 주에 3개인가 막. 한 주에 80주, 100주도 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를 다 합친 것보다 나의 발언권이 세. 라는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경영권 자체를 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 사업인데, 내 회사인데 라는 마인드가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진짜 그러네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자기 지분 깎아먹으면서 그 자금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키운 이 회사인데, 그죠?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또 돈이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개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테이버님이 지금 이제 9월에 그 주가가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잖아요. 에코프로도 100만 원이 깨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앞에가 8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테이버님의 말씀하고 그 100만 원이 넘었을 때 테이버님 말씀하고는 또 많이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현실이 이렇게 앞자리가 8로 바뀌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들으시고 저쪽도 들으시고 좀 균형 잡게 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숫자가 네. 뭐 안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결국에는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상승 사이클의 끝이 어디냐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언제까지 좋아질 거냐?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AMD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이 말합니다. 25년까지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왜 좋아지냐 그러면은 DDR4가 DDR5로 교체되는 말 그대로 DDR5의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낸드가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 그리고는 지금 생산량 조절과 앞으로의 증설 일정을 봤을 때 낸드 시장 역시도 앞으로는 바닥을 짚고 돌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는 새로 열린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발 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에서는 2025년까지는 좋아질 거다. 그 이후에는 AI 반도체가 얼마나 더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는 메모리 업계에서 어느 정도 증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혹은 지금 시황에서 볼 때는 최소한 얼마 2년 3년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언제까지 쥐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2025년 초까지는 쥐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때 나오는 그 다시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때의 시황을 보고 전망을 보고는 비중 축소를 할 것인가, 비중을 더 가져갈 것인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금 우리나라 증시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는 맨날 6개월 1년 선반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8월 9월 데이터를 보시면은 낸드도 반등을 했고요, 디램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그쪽 삼성전자가 감산한 지 6개월 지났고요, 6개월 지나니까 시장에서 슬슬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숫자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고개를 들어 고점을 봐야죠. 그 고점에서 2025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말 그대로 이게 시클리컬 사업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수요 공급 차원의 문제거든요. 2차 전지든 케미컬이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조선이든 아니면 에너지까지도 결국 수요 공급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025년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강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 이거는 그러면 수요가 좋네, 증설을 해야지 하면서 공급을 늘리면은 수요가 깎이고요. 이러면서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요. 이 사이클만 이해를 하셔도 투자가 좀 더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업사이클입니다. 다운사이클은 25년, 26년도에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러고는 다시 삼성전자 한 6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또 그러면 그때 또 한 뭐 5년 뒤에 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이야 하고 또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 산업에 있어서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접근하시면은 지금은 반도체 업사이클이다. 2년 정도는 볼만하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번 사이클에서 돈이 되는 HBM, AI 반도체, DDR5 이쪽에서 돈이 되는 애들은 누구냐? 그 중에서 평가 가치가 높고 낮고, 그리고는 누가 어떤 수급으로 좀 이렇게 증설이 일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요런 거를 보시면은 앞으로 1년 정도는 약간은 편안한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를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제가 반도체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 2020년 연말, 2021년 이제 초에 계속해서 반도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다운 사이클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는 다시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을 제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편인데 요새 그러시더라고요. 테이보 왜 말을 바꿨냐?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사이클이 바뀌었다. 사이클이 바뀌면은 앞으로 2차 전지도 케미컬도 자동차도 건설도 사이클이 바뀌면 매수할 때가 또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공부를 하신 섹터에 있어가지고는 사이클 분석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진짜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AI용 반도체 HBM이 뜨는 거고, 네. 뭐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올랐고, 네. 테슬라도 도조 컴퓨터 또 나오면서 막 주가 400불까지도 나오는 보고서도 나오고요. 네.
AI 쪽은 진짜 끝나지 않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AI를 평가하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분들은 제2의 스마트폰이다. 어. AI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뭔가 삶이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20년 정도를 돌이켜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IT 버블, 닷컴 버블이 나왔던 이유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 보급화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게 실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간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스마트폰이었고 이게 1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누가 이끌 건데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컨셉은 있었어요. IoT, 사물 인터넷, 스마트 그리드, 여러 가지 막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로 돈이 되겠다. 이거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띌 수 있겠다라고 딱 튀어나온 게 현재 시점의 AI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AI가 그래서 정말 삶을 편안하게 하냐 그러면은 일반인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반복 활동을 해왔던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되는 몇몇 기업들이 존재해요. 이미 뭐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니 이게 AI 관련돼가지고 월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추가 결제했더니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네. 경제성이 있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정말로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람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겠네.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은 그래서 AI가 발달을 하고 뭔가 이게 반복되던 노동에 대해서 반복되던 작업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까지 진출하냐? 소프트웨어로 뭔가 코딩을 짜서 알고리즘을 짜서 기계가 돌아가는 사람이 기계를 컨트롤해야 되는 공장도 AI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같이 연결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뜩이나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유선이라고 하는 거 불편함을 대체한 게 무선이었고요. 그리고는 멀리 시간이 걸려서 이동해야 되는 정보를 인터넷이 대체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불편하게 작업해야 됐던 것을 AI가 대체를 해준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AI가 정말 돈이 된다 그러면은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앞으로 과거 애플의 10년 동안 상승처럼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오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 기존의 빅테크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AI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규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진짜 돈이 될까? 우리가 어플을 개발했을 때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 지났습니다. 어플에는 대부분 무료 어플이고 광고를 달아가지고 뭔가 조금 이게 돈은 되지만 수익성이 매우 좀 악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돈 버는 누구냐? 결국 OS를 가진 애들만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지지고 볶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AI 마찬가지로 AI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온라인 광고를 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세분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은 AI 사업이 정말 돈이 되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질 것이고 기존의 승자들이 이걸 독식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큰 상승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AI는 매일 발전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아직까지는 캐펙스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쏟아붓는 거를 조금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 혹은 AI 기업들이 그죠? 우리 과거 10년의 스타트업 투자처럼 투자를 받았으나 단기간에 목표한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게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돈 버는 기업으로 돈은 다시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AI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돈 버는 기업들 혹은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맞다. 어차피 지금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들고 있고 AI 관련돼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결국에는 메타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구글이니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엄청나게 벌고 있는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또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 재투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본인들의 장벽을 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AI가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은 기존의 빅테크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그쵸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한두 개 기업은 진짜 몇십 배, 몇백 배를 가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은 해야겠죠.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은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여전히 기술주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AI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보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게 로봇과 AI가 합쳐지면은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빅테크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게 네. 다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막 투자 금액도 막 몇 조 단위로 막 들어가고. 네.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스타트업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외부 투자. 그렇군요. 그럼 빅테크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ETF 네. 빅테크 7개 뭐 플러스 이래가지고 네. 또 따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세요?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세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익 실현했을 때 2천만 원 이상 차익 실현하게 되면 세금도 분명히 많이 좀 부과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내에서 미국 나스닥 혹은 뭐 빅테크 탑7 이런 걸로 해서 ETF가 나온다. 그리고 또 채권 혼합 ETF도 나온다. 이거는 명백하게 타겟된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IS가 됐든 IRP가 됐든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는 얼마만큼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약간은 분할 매수를 매달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낸 거다. 말 그대로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어디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투자해도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그걸 좀 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직투하시는 게 더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설계된 상품에 맞게 IRP가 됐든 ISA가 됐든 우리가 말 그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 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굳이 뭐 내가 전 재산을 그쪽 ETF에 넣겠다. 이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는 시드가 크면 클수록 이게 20%가 아닌 뭐 30%, 40%도 세부담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테슬라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테슬라는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신 그 자동차 뭐 파업,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에 자동차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뭐 AI 쪽으로 넣어서 뭐 해석을 하면 또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양쪽이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다 맞습니다. 테슬라 수요가 줄어들까요? 테슬라는 수요가 안 줄어드네요.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는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러면 바로 시가로 됩니다. 네. 시가 경영.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의 영업, 생산, 유통 구조에 있거든요. 영면이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가격을 고시합니다. 우리 요즘 재고가 쌓였어요. 5% 할인합니다. 그러고는 살까 말까. 테슬라 가격도 할인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올해도 이랬습니다. 5% 올립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사죠. 가격 안 떨어지네. 저는 약간 테슬라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격이 인하했던 이유는 모델 체인지 기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인하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이 되는 거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백을 살 거야. 돈은 정말 있어. 내가 한 10년 동안 쓸 백을 사야 되고 레버리지 걱정 말고 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어. 그러면은 한 3개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아니면 에르메스겠죠. 10년 동안 쓸 건데 저렴한 거를, 혹은 내가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사겠다, 이건 아닐 그쵸. 거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어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실제로 GM, 포드 자율주행 포기하죠. 왜 포기하냐? 자율주행에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차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그 모든 인포테인먼트를 엔비디아의 위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G전자 마찬가지죠. 하만도 마찬가지죠. 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장 세트의 가장 높은, 가장 윗단계에 있는 거는 결국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누구냐? 테슬라, 엔비디아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슈퍼차저라고 부르는 급속 충전 시스템도 미국 내에서는 모든 자동차 업계가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선제 투자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른 업체들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 그러면은 굳이 미국 자동차 시장, 미국의 그 교통 환경에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재조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냐? 없죠.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사면 되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자율주행이 기본 탑재된 거는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중국 데이터, 한국 데이터, 유럽 데이터, 미국 데이터가 다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는 그 데이터를 도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 본인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다시 한번 자율주행 성능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테슬라의 수요 혹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요에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목표주가 상향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시황이 안 좋다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좀 시황이 안 좋냐, 수요가 줄어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다.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하는 숫자, 그 매출 이익 넘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주요 주가 등락의 원인이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은 분명히 할 거다. 재미가 없어진 게 맞지만 앞으로도 테슬라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분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잘해요. 자율주행. 생각보다는 잘하지만 뭐 글로벌 탑티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국 특유의 패스트 팔로우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다 이것보다는 다른 내연기관 업체 중에서는 탑티어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빨리빨리 정신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뭐 라이다를 이용한다, 카메라를 이용한다, 여러 기술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고, 현대차의 제일 강점은 그거죠. 다 해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라고 했을 때 친환경 차 라인업을 살펴보시면은 전기차 있어요, 하이브리드 있어요, 수소차도 있어요. 다 있는 업체는 현기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정말 상용화하고 거기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특유의 DNA는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고 네. 과감하게 도전하고 빠르게 따라잡고 그걸 스마트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재현해낸다는 게 참 슬프긴 한데 이 패스트 팔로워에서는 현기가 정말 유리한 위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쵸, 뭐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중앙 제어가 되느냐, 그리고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듈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발전해야 되는 단계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건 맞다. 저는 그래서 이번 수요 감소, 이번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현기차가 또 하나의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테슬라랑 현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기업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현기가 잘하고는 있으되 아직까지 뭐 기존 내연기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공정 개선도 필요하고 비용 절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랑 주가는 같이 갈 것이다. 테슬라만큼 강한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품주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를 찾는 게 좀 더 이득이 되는 투자가 될 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 한국 분들은 네. 빅테크 거기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이런 데보다는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둘 중에도 따지면 테슬라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변동성의 민족이죠. 네.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런 걸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한번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죠. 변동성의 민족인데 안전한 걸 좋아해요. 말 그대로 한 방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쓰는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쓰고 내려왔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성장성 하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엔비디아는 너무 고점이니까 박살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가 좀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약간은 차분해졌으면 좋겠는 게, 뭐 제가 채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레버리지, 무조건 짧게 많이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좀 톤다운 해야 되지 않나. 애플도 좋고 마소도 좋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저는 조금만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탈모율이 매우 높은데 이게 탈모율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건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만 컴다운하면서 좀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네, 아까 몰빵은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 30%는 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채권이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20, 30%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국내에서는 결국 한국에서 잘하는 거, 앞으로 성장할 섹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은 앞으로 2년 보셔야 된다. 소부장도 괜찮아요?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높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뭐 좀 우량한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PER도 보셔야 되고 실적 성장도 보셔야 되고 증설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겠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시가총액이 뭐 2조, 3조, 4조가 넘어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공부하셔가지고 PER 10배에서 15배 사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 소팅해 보시면은 한 30개, 40개, 많으면 5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보고서 나오는 애들 보고서 읽어보시면서 매수 전략 짜시면은 정말 좀 쉽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낮죠. 수익률은 낮지만 그게 좀 더 확률이 높은 뭔가 매매,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는 뭐 채권과 비슷한 비율, 현금과 비슷한 비율 20, 30% 정도,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뭐 건설, 장비, 기계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글로벌 기준에서 인프라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빅테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은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을 실제로 벌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서 글로벌 탑 티어인 기업들을 고르시면은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뭐 두산 밥캣 아니면은 뭐 HD 인프라 코어라,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도 분명히 뭐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나는 글로벌 1등을 갈 거야 해서 미국에서 캐터필러를 공부하셔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 투자할 만한 기업들 누가 있느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등 기업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그리고는 건설 기계, 그리고는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는 조선 쪽으로는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절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확실히 부채 비율이 낮고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그리고는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게 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아마 연초였을 거예요. 연초에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앞으로 작년보다 올해 시장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연초에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죠?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단타 때문에 돈을 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된 이유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는 이게 너무 빠르게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지금 올라타면 늦은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개월 뒤, 1년 뒤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의 선반영 속도, 지금의 어려운 이런 높은 난이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있으며,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워렌 버핏이 말했다시피 수익을 남들보다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만의 돈을 버는 방법을 확실히 찾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좀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으시고 기초를 탄탄히 하셔야 진짜 돈을 벌 수 있고, 내 돈을 좀 모아서, 그리고는 잃지 않고 쌓아서 앞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 다들 지겨워하시는데, 이 공부법을 좀 더 어찌 보면은 확률이 내 수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지하게, 말 그대로 오늘 얼마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뭐 좀 더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목표를 길게 잡으시면서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